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가 이 동부 쪽에서 대공세를 통해서 이지움 탈환하고 그리고 리만까지 지금 순식간에 회복을 했는데 그 리만 회복에 그치지 않고 계속 동진해서 루한스크 주의 크레미나를 지금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남쪽에서는 또 지난 러시아군의 대공세 때 잃어버렸던 리스칸스크를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만, 리스칸스크, 이 루한스크 지역에서 대공세를 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동시에 남부 지역인 헤르손, 노바카우프카 이 지역에서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 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장비가, 또 기갑 세력이 밀고 내려오는지 러시아군이 공포에 휩싸였다 라는 그런 오신트 소식통들이 저는 있고, 또한 이 리만 쪽에서 초월해서 크레미나로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서 포로를 무려 5,000명이나 획득했다 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보겠는데요. 병력은 320명 추가 사살했고요. 전차는 3대 격파, 장갑차는 16대 격파, 차량은 15대 격파. 지금 병력은 소폭 줄었고 전차, 장갑차 이런 숫자도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좀 소탕전 수준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포로 획득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포 없습니다. 아마 내일쯤 또 취합해서 나오겠죠. 다란장 로켓 한문 격파, 전투기 한 대 격추, 그리고 카모프 52 이거 남부 전선에서 또 한 대 격추를 했다고 하네요. 공격 헬기죠. 무인 항공기 11대 격추, 무인 항공기 격추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란제 그 무인기, 자폭 무인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격추되고 있나 봅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주요 전선 상황 보겠는데요. 교황은 푸틴이 폭력과 죽음의 고리를 이제 끊어라, 그러니까 전쟁 그만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금 핵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핵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의 핵 사용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제가 알려드렸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외무장관이 나토에다가 가입 신청서를 냈죠. 그래서 이 나토의 9개국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찬성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나토에 32개 국가가 있죠. 원래 30개 국가였는데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을 하면서 이제 32개 국가가 되었고, 그러면 나토에 가입하려면 그 32개 국가가 전원 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조금 걸림돌이 터키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9개국, 그런데 이 9개국은 전부 동유럽 국가예요. 발트 3국, 그리고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이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찬성을 선언했고, 그 외에 서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 이런 데는 좀 외교적인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 국제적으로 러시아가 핀치에 몰리다 보니까 유엔에서도 항공이사국이라는, 유엔 항공이사회라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 이사회는 항로를 정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러시아는 당연직으로 계속 이사를 해서 가다가 이번에 86개국이 반러로 돌아서서 이사 지위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이게 스타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지금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유엔 헌장을 위배하는 이런 국가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말이 있더냐 라는 그런 논리를 설파하면서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축출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미국의 상원정보위원회는 러시아가 폴란드에 있는 물류기지를 공격할 우려가 있다. 폴란드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무기, 물자들이 직접되고, 여기에서 분류를 거쳐서 또 교육훈련하고, 그리고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니까 이 폴란드 영토 내에 있는 이 기지를 러시아가 직접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단순 추측이 아니고 정보위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 분석 끝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러한 러시아의 기도가 있었다, 계획도 논의가 있었다
라는 것이고 이런 발표를 통해서 러시아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가만두지 않는다. 나토니까 여기는.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의 군부와 FSB가 포로 교환 문제를 두고 대립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메드베추크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메드베추크 하나와 이 아조우 연대 200명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라는 군부의 불만, 그리고 FSB는 이 메드베추크는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FSB 주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돌을 했었고, 이 러시아군은 포로를 다시 반환받으면 그 포로를 가지고 새로 전선에 투입하는 새로 어떤 신병 획득의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하는데, 아니 200명이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그걸 메드베추크 하나고 왜 바꾸냐고 이제 FSB하고 충돌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은 굉장히 전쟁이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가 몇 달인지 뭐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크림반도의 탈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전은 크림반도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러시아의 그 합병 투표 직후에 이제는 점령지에서 대대적인 동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에서도 이제 동원이 시작됐다라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신형 소형 정찰 드론이 소대급 드론인데 작은 거죠. 우크라이나 주둔지에 아주 얌전하게 낙하를 해서 노획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이걸 지금 서방 측과 함께 성능에 대한 정보 분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사뿐하게 낙하해줘서 손상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해함대, 지금 도망가고 없지만 흑해함대의 기지인 세바토폴 기지에서 연쇄 폭발이 관측되었는데 번쩍번쩍 된 거죠. 러시아는 이거 번개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여기는 번개가 이렇게 자주 치고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어떻게 이렇게 자주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리만 반격은 시작에 불과하다. 공세는 계속된다.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립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은 이른바 진지전술을 통해 적국의 각계각층에 자신들의 스파이를 심어놓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9월 말 러시아가 무려 200여 명의 아조우 연대 포로들과 바꿔간 우크라이나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간첩 네트워크 총괄 책임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9월 21일 우크라이나 아조우 연대 포로 200여 명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러시아 측에 보내준 정치인 빅토르 메드베추크는 단순한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조종하는 간첩 네트워크의 총괄 책임자였다고 복수의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현지 시각 10월 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당시 포로교환 협상이 시작된 배경 자체가 러시아 측의 메드베추크 석방 요청에 따른 것이다 라며, 이번 메드베추크 석방의 이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메드베추크와 교환된 200여 명의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은 마리우폴에서 농성하며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아조우 연대 지휘관과 장병들이었는데요. 러시아는 이들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을 정도로 이들에게 치를 떨었지만 메드베추크 단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 이들을 모두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54년생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레오니드 쿠치마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유력 야당 지도자로 활동했던 메드베추크는 미국과 서방 세계를 나치라고 부르며 러시아와의 화친과 슬라브 민족끼리의 단결, 우크라이나판 우리 민족끼리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런 메드베추크를 두고 푸틴은 나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지라며 여러 차례 추켜 세운 바 있습니다. 메드베추크는 개전 직후 우크라이나 연방보안국에 체포되어 반역죄와 테러단체 후원, 국유재산 침탈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석방되어 러시아로 보내진 뒤 언론에 공개된 메드베추크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연방보안국장은 그가 굴리던 막대한 자금은 러시아 FSB가 세탁해 제공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내 스파이 네트워크의 활동 자금이었으며, 메드베추크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스파이들의 대부이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 거물급 간첩이었다
라고 밝히며 그가 단순한 친러 정치인이 아닌 러시아의 간첩이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부다노프 국장은 메드베추크와 연관된 스파이 네트워크는 거의 소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치가 없고 마리오폴의 영웅들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자를 풀어줘야 했다라며 이번 포로 교환이 부득이했음을 강조했는데요. 메드베추크의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도 우리 주변에 적을 위해 헌신하는 위험 인물들을 좀 더 경계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메드베추크 우크라이나의 유력 정치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 그리고 이번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즉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레짐 체인지를 하면 이 메드베추크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인물이죠. 러시아의 괴뢰 정권의 대통령이 그런 정도로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간첩 네트워크의 총책임자였다. 그래서 메드베추크가 그동안 뿌려왔던 그 돈들 다 이 FSB가 공작 자금으로 줬던 돈들을 가지고 뿌리고 여자 제공하고 돈 제공하고 해가지고 이제 정치인들 또 유력 인사들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세를 확산해 오고 이랬는데 아까 뭐 사진에 보셨듯이 젊은 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여성이 세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우크라이나 4,500만 인구 중에서 54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으로 기록될 정도로 돈도 많고 그리고 여성 편력도 심하고 그러면서 적을 위해 헌신하는 간첩 네트워크의 수장이고 이런 찐 반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와 FSB는 아조우연대 그러면 이제 이를 갈았죠. 다 사형을 언도하고 했을 정도니까 그 200명하고 바꿨을 정도인데 이게 이제 왜 알려졌냐? 우크라이나 언론들도 이제 그 중에서도 왜 메드베추크를 보내줬냐? 보내줬지 않았으면 더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제 메드베추크의 석방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방보안국장 우크라이나 보안국장은 아니 우리가 정보를 캐낼 만큼 다 캐냈다. 그래서 그 메드베추크가 관리하는 이 스파이 네트워크, 간첩 네트워크는 다 이제 소탕 다 했다. 그래서 가치가 없어서 보내줬다. 그러니 언론들은 아니 가치가 없는데 왜 러시아가 FSB가 그 아조우연대 200명하고 바꾸냐. 200명하고 바꿀 정도로 그리고 군부와 충돌할 정도로 아직도 엄청난 그런 높은 수준의 간첩들이 지금 이 압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꼬리를 밟힐까봐 지금 메드베추크를 데려간 거 아니냐. 저는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비난하는데 이제 연방보안국장은 그래도 우리 200명의 영웅들 구해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제 사형당할 가능성이 크니까. 자,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단국가 또는 적국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은 반드시 상대 측에서 자금이 들어오게끔 되죠.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간의 우리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큼 또는 여기보다 더한 그런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편력 많고 그리고 돈 많고 그리고 적을 위해 아주 수상한 그런데 엄청난 유력 정치인 저도 그냥 한두 명이 탁탁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다시 보자. 정치인. 두 번째입니다. 리만을 함락시킨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가 파죽지세로 동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레미나를 삼면에서 포위하고 엄청난 화력을 퍼부으며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크레미나는 물론 남쪽의 리스칸스크 정면에도 강력한 공세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우크라이나군의 리만 대공세로 러시아군은 개전 이래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크레미나와 리스칸스크를 연하는 루안스크주 방어선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0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10월 1일 리만을 탈환한 우크라이나군은 10월 2일에는 리만에서 동쪽으로 10km 떨어진 토르스케까지 소탕을 완료하고 10월 3일 새벽 크레미나 서쪽 접경선에 도달했는데요. 이들은 리만 북쪽의 세르보노피우카에서 남하 중인 부대
크레미나 남쪽 프릴리우카 인근까지 접근한 부대 등과 함께 3개 방면에서 크레미나를 포위했습니다. 현재 크레미나 지역에는 지난 9월 하순 리만에서 탈출한 제208 근위 코사크 연대 등의 병력이 루한스크 패잔병, 러시아 예비군 등과 부대를 재정비해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요. 이들의 크레미나 외곽 방어선은 진작에 무너졌고 현재는 시내 중심부에서도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레미나를 치는 동시에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사이에 두고 세베로도네츠크를 마주보고 있는 리스칸스크에 대한 공격도 시작했는데요. 리스칸스크 공세는 크레미나에 가해지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대규모 포병이 동원되어 러시아군 방어선에 쉴 새 없이 포탄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만에서 큰 피해를 입고 도주해 세베로도네츠크를 중심으로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크레미나와 리스칸스크 두 개 방면 중 어느 쪽에 전력을 집중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의 러시아군이 무너지면 이제 루한스크주는 사실상 무주공산 상태가 되는 것이어서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가 리만 탈환하고 10월 1일 그리고 10월 2일은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서 10km 더 전진했죠. 그래서 이 토르츠케 여기를 때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10월 3일 드디어 크레미나를 때립니다. 이 크레미나에서 만약에 크레미나를 함락하게 되면 바로 루베즈노예로 들어가죠. 루베즈노예는 여기서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가 방어전을 치렀었는데 이 루베즈노예는 바로 세베로도네츠크 북쪽의 제법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루베즈노예를 만약에 함락하게 되면 세베로도네츠크는 뭐 끝이죠. 그러니까 세베로도네츠크가 무너지면 루한스크주 끝입니다. 왜? 루한스크주 병력들 대부분 여기다가 지금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베로도네츠크에 많은 러시아군 병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양동작전으로 때려 들어오니까 리만을 공격했던 이 부대들이 계속 직진하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던 부대들이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삼면으로 크레미나를 공격합니다. 근데 크레미나 떨어지면 루베즈노예죠. 겁나죠. 루베즈노예는 도로가 두 개가 많은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를 바로 칠 수 있고 그런데 세베로도네츠크 정면에 지금 또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건너편에 리스칸스크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또 우크라이나군이 또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많지도 않은 이 병력을 가지고 도대체 리스칸스크를 구원해야 할지 크레미나를 구원해야 할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러시아군. 그래서 뭐 갈팡질팡하다 보면 다 놓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동부전선을 추격해서 보면 이런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우크라이나군이 이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을 동시에 또 대규모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남부전선 조금 그동안 이 동부전선 공세할 때 조금 약하게 공세했던 남부전선이 지금 드디어 엄청난 규모의 공격 부대를 전 전선에 걸쳐서 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러시아는 또 지금 예비군들 잔뜩 모으는 거 이거 어디로 보내야 돼? 갈팡질팡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남부전선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리만과 크레미나에 이어 헤르손 지역에서도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헤르손 동부의 드네프르강 일대의 러시아군에 대한 동시 소탕 작전과 포위 섬멸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그 규모가 가히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해 현지 시각 10월 2일부터 헤르손주 동부에서 대공세를 가하고 있으며 저인방식으로 러시아군 농성 거점들을 싹쓸이하며 이 일대 러시아군을 드네프르 강변의 두드차니 마을로 몰아넣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0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드네프르 강변의 오소콜리우카에서부터 크레셰니우카, 샤리운에 이르기까지 약 70km 전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대공세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오소콜리우카 방면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T0403 도로와 샤리운의 방면에서 노바카우프카로 이어지는 T2207 도로 축선에 각각 한 개 전차 예단을 돌파 부대로 밀어넣고 그 주변으로 여러 개의 기계화 예단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10시간 만에 20km가 넘는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오소코리우카 일대에서 시작된 공세로 삽시간에 밀려난 러시아군은 노바카우프카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50km 떨어진 드네프르 강변의 소도시 두드차니에 고립됐는데요.
두드차니에 고립된 러시아군은 후방의 아군에게 다급하게 구원 요청을 보내고 있지만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드차니에 고립된 러시아군은 방어선 전방에 150대가 넘는 전차와 장갑차들이 들판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달려오고 있다고 화력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러시아군은 두 개 축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패닉 상태가 되어 포병 화력 지원이나 공중 지원 등 대응 행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은 현재와 같은 진격 속도가 유지될 경우 드네프르강 이북에 고립되어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기동부대에 순차적으로 격파되어 손을 쓸 틈도 없이 10,000명에서 20,000명에 달하는 병력이 괴멸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예비군 전력들은 10월 2일 기준으로 아직 크림반도에 있고 북상하더라도 강을 넘어갈 방법이 없어 강 이북의 러시아군이 괴멸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의 판단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헤르손주 동부 지역 공세작전에만 3, 4개 전차 또는 기계화 예단으로 구성된 군단급 부대를 최소 2개 이상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신규 병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한 개 전역에서 여러 개의 군단급 부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우크라이나군. 과연 라스푸티차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전차는 실제로는 러시아 전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T-72B3 우크라이나 엄청나게 노획했으니까 일단 자료 사진은 이렇게 전차 많은 사진 썼는데 이렇게 엄청난 전차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절규를 하면서 상급 부대에 도와달라, 구해달라라고 통신을 하는 것을 감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감청이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완전히 공포에 시달리게 되죠. 어디냐 하면은 바로 두드차니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참을 내려가야 여기 노바카프카 있죠. 이 노바카프카에 카프카 댐이 있고 여기를 통해서만 남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헤르손에서 또 남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데 헤르손의 안토노스키 대교 끊어버렸죠. 노바카프카 여기에 있는 카프카 댐의 교량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겁니다. 소규모로 조그만 보트 해가지고 뗏목 타고 갈 수는 있지만 대규모 병력이 장비를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 거예요. 특히나 여기는 강폭이 수 킬로미터 단위예요. 엄청나게 넓은 곳이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끊어가지고 토막 내어서 고립을 시킨 거예요. 여기도 고립, 저기도 고립, 여기는 완전히 고립.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 고립된 이 전력의 전방에 150대 이상의 기계와 차량이 몰려오고 있다. 구해달라라고 무전을 했고 그 무전에 맞춰서 카모프 50이 공격 헬기 하나가 구해주러 왔는데 맨페즈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합니다. 카모프 52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헤르손 지역에서 그리고 남부 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큰 공세를 시작했는데 아마 라스푸티차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라스푸티차 있는데 즉 우기가 시작되어서 완전히 평원 지역이 진창으로 되죠. 이 전에 뭔가 의미 있는 특히 이 헤르손 지역에 대한 강제 징병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어떤 공세를 해 나가는 것 같은데 부디 성공하기 바라고 지금 러시아군은 예비군 동원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알려드렸듯이 그게 무슨 예비군입니까? 그들을 훈련시킬 장비도 능력도 조직도 명령체계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그들을 데리고 뭐 하겠습니까? 부디 이렇게 확 내려가서 크림반도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